이벤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2분입니다. 상처는 때가 되면 아물죠. 하지만 흉터가 남기 마련인데요. 2024년 우리 한국 경제가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겠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흉터는 남을 텐데요. 이 흉터라는 것이 당장 보기에는 흉할지 모르지만 훗날에 경험치라는 새 살을 돋게 할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글쎄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처는 어느 정도 났겠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흉터는 남는다. 내년 그 한국 경제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상처가 나와도 이 흉터라는 것이 참 그래요. 보기도 싫고 네. 힘들었던 때 기억을 계속 되살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경제 올 한 해 어떻게 진단을 하시겠어요? 먼저. 예. 제가 뭐 매년 그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어서 네. 그 경제 전망서에서 항상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해 보고 있어요. 점. 예, 무슨 점. 그럼 저는 2050년 전망까지 쓰기로 약속을 해서 네. 그럼 2050년까지 그 점을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을 상흔점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흔점. 점. 예. 네.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는데 네. 상처는 나을지 모르지만 흉터처럼 네.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 상처의 흔적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를 만났는데 이제 그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상처의 흔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남는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던 거고요. 2023년 한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2024년에도 안타깝지만 좀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단단히 준비하고 24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네. 좀 준비된 날을 만들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더우시면 네, 많이 더우신 것 같아서 예, 지금 제가 늦게 띄우시느라고 사실 지금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네네. 제가 손수건이라도 있으면 드리고 괜찮습니다. 싶지만 그럴 수 없고 예. 네, 편안히 벗고 방송하시는 라디오로 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또 제가 혹시 그냥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네. 1층에 좀 내려갔다가 네. 좀 시간 맞춰 오느라 또 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2023년 경제 전망서를 쓸 때 네. 2023년 한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온다라고 설명했고요. 네. 그리고 23년 현재 우리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보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합한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돼요. 하나가 고물가냐, 네. 두 번째가 경기 침체냐. 네. 그 두 가지가 다 만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미 23년 내내 고물가였고요. 목표 물가 2%를 상회했고요.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1.4% 성장이니까 잠재 성장률 2%를 크게 밑도는 구간이니까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24년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세계 경제 관점에서 세계 경제는 23년은 둔하고 4년을 침체라고 보고 있어요. 네. OECD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OECD가 얼마 전에 전망을 냈는데 23년 성장률을 2.9%, 네. 24년 성장률을 2.7%.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경기 침체에 명확히 부합해요. 글로벌 경제가. 근데 주요국들의 물가를 보면 목표 물가 2%를 여전히 상회하기 때문에 네. 24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글로벌 경제가 부합한다. 네. 한국 경제는 미리 이미 왔다. 스태그에 진입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 합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거. 네. 근데 아주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미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경기가 안 좋으면 네. 물가도 떨어지거든요. 네. 경기가 안 좋다. 네. 그럼 수요가 부진해지고 네.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안 하니까 네. 물건의 가격도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같이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경기가 침체한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제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볼 때는 석유 파동이 있을 때는 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하는 경제가 이미 왔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를 진단했을 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우리 자국 경제만 봤을 때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23년에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을 흔히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디플레이션보다 무섭다고들 하던데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저 아주 체감가게 좋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물가가 치솟습니다. 네. 그러나 소득도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괜찮죠? 괜찮아요. 뭐 살만해요. 예, 네. 살만해요. 그게 네.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반대로 소득이 쪼그라들어서 별로예요. 근데 물가는 안 올라요. 그러나 물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뭐 그 별 차이가 견딜만 없어요. 하죠. 네. 예, 그죠? 구매력에선 똑같아요. 네. 그게 디플레이션인 거죠. 네. 근데 이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쪼그라진다. 아이고, 그거야 뭐 그건 견디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보다도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보다도 더 심각하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네, 확 쉽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특히나 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건 네.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고물가가 또 고금리랑 동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계층은 사실 고소득층이 아니죠. 저소득층이 힘들죠. 왜냐하면 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뭐 식료품이나 각종 필수재적 지출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이게 주로 식료품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걸 엔겔 지수라고 하죠. 또 주거비도 필수재적 지출이니까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슈바베 지수라고 보는데 네네. 어쨌든 이 엔겔 지수나 슈바베 지수가 당연히 저소득층일수록 높습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물가가 있겠죠. 치솟으면 네. 부담되는 건 저소득층이고 네. 그리고 고소득층은 뭐 올랐어? 생각도 그래. 안 나는 거죠. 네. 예. 뭐 그래도 나는 예. 큰 영향은 없어. 근데 이 또 정도? 재밌게도 예. 실제 그 고물가에 취약한 가구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 2년 동안에 2년 전과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21년은 그래도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 단계와 2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지나온 후에 이 소득 수준을 계산해 봤더니 네. 1분위 저소득층, 네.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었고요. 2분위와 3분위 또 중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세보다 소득 증가세가 약했고요. 네. 근데 재밌게도 4분위, 5분위 고소득층은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네. 6, 7% 증가했습니다. 아. 이 얘기는 곧 고물가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이 저소득층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이게 재밌는 현상은 아니면 안타까운 현상인데 취약 차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 빌리는데. 가계부채 가지고 말이 많은데 가계부채 전체 문제라기보다는 갚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구. 네. 이제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 정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상의 빚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면 취약차주예요. 네. 또 한 가지 다중채무자이면서 또 신용등급이 낮으면 취약차주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가면 취약차주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지금 정의상 취약차주의 정의에는 저소득 저신용등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빚을 더 높은 금리에 의존하는 거죠. 1금융권도 못 가고 2금융권에 의존하죠.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은 좀 갚을 수 있었던 빚을 더 갚기 어려워졌죠. 금리가 그렇습니다. 많이 오르면서.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고물가 때문에만도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네.
또 그 빚을 갚고 생계비를 마련하고 생계비 유지를 위해서 마련한 빚을 갚기 위한 또 다른 빚에 의존하는 네. 이 취약차주는 또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는 더 힘들고 가혹하게 느끼는 계층은 저소득층이고 양극화를 더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의 그 19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때는 이제 일단 유가가 원인이었었던 거죠. 촉발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 힘들었을까요? 그때도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도 힘들었었고요. 네, 네. 그때는 제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제 위기였습니다. 네. 우리 1980년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했거든요. 마이너스 1.7%. 역성장했었던 게 80년 이후로 3번 있습니다. 네. 1980년 오일 쇼크의 충격.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는 역성장을 면했습니다. 면했어요? 예, 네. 0.8%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예. 근데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0.7%. 네. 그러니까 역성장을 경험한 게 이 3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이었으니까 네. 정말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정말 소득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고물가에 허덕이는 경제 위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하고 비교하기에는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힘들지만 뭐 숫자적으로나 지표적으로 다 봐도 80년 그리고 IMF 외환위기 1997년 네. 그때랑 비교하면 더 힘들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도 이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지금 초입이다. 아니면 이제 네. 끝나갈 걸 기대하는 마지막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다.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은 딱 중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3년 초반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랑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23년 초반부터 스태그에 진입했고 네. 지금 현재 중반 정도 되고 24년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글로벌 경제는 24년 혹은 23년 지금 이 순간 스태그플레이션에 천천히 진입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한번 오면 네. 이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지나야 이게 끝나든가요? 근데 경험적으로 예. 뭐 다행인 것은 또 그나마 좀 기회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과거에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네. 굉장히 장기간의 늪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모든 사이클이 좀 짧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년, 21년 팬데믹 때 경제 위기 왔고 완화의 시대, 제로금리 시대 왔죠. 그리고 22년, 23년 고물가가 등장하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가 왔죠. 네. 사이클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좀 짧아졌고 네.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그래도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누리엘 루빈이 미국 뉴욕대 교수가 네. 앞으로 10년간 네.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이다. 네. 뭐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서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루비니 교수님하고 상반된 입장인데요. 어쨌든 지금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론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네. 근데 24년 연내에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게 올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당장 상반기 내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24년 하반기 즈음에는 목표 물가 2%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우리의 체감에는 여전히 고물가라고 할 수 그 있겠지만 목표가 우리나라 목표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2%고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2%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가 오면 네.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라는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저는 물가가 예.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 루비니 교수는 자꾸 제가 얘기해서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우려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준의 목표인 2%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평균 5%라는 거를 가정하면 네. 그럴 때 채권 수익률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주식도 심각한 약세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 경고를 하면서 채권과 주식 투자자들이 보는 손실이 앞으로 10년간 수십 달러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네. 좀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게 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안 계신 자리에서 제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비방이 아니라 그냥 의견을 저의 의견을 내주는 드리면 겁니다. 네.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네. 마켓, 우리가 생각하는 마켓은 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기회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는 또 슬로우플레이션 네. 이란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인데 네. 슬로우플레이션은 뭐죠? 예. 슬로우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인플레이션도 그렇지만 네. 조금 더 경제 성장 속도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제 성장률은 약하게 예. 둔화되는 건데 예. 플레이션이니까 예. 통화가 팽창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도 뭐 잘 안 잡히고 끈적끈적하게 높은 물가를 나름 유지하는데 네. 성장 속도도 계속 주춤해 가지고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3%대 성장을 볼 수 없다라는 느낌? 그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될 거다라는 느낌, 그런 뉘앙스로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그럼 판단합니다. 슬로우플레이션 시나리오의 그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세요?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이제 일본에서 예. 그 M1이라는 네. 일본 경제지에서 그 화두가 됐었죠. 한국은 끝났다라는 기사를 냈고 그걸 이제 피크 언제 나온 코리아. 거죠, 그게? 좀 됐습니다. 아, 예. 피크 코리아라는 그 표현을 썼죠. 그게 물론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는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무시해도 좋지만 네. 거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주요 객관적인 데이터나 논거 근거들은 같은 거는 좀 저는 조금 오히려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해서 네. 오히려 차후에 당신네가 지적한 게 거짓이었지라는 것을 본때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근거는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23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그래도 2%로 보고 있는데 네. 24년부터는 잠재 성장률이 또 1.8%로 내려앉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구조적으로 네. 한국 경제가 다시 뭐 2.5나 3%로 성장하는 게 그게 이상한 일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네. 우리 한국 경제는 그냥 1.8% 성장할 거야. 1% 성장하는 게 정상적인 한국 경제야라고 평가하는 게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노멀,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뭔가 좀 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고성장, 중성장은 끝나고 예.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 하면은 이제 금리를 올려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통화가 팽창이 되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물가 상승이 되는 거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거꾸로 금리를 내린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일 때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네. 재미있게도 미국이나 주요국들이 금리를 막 인상할 때 23년 연내 우리 한국은행은 23년 1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네. 계속 동결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긍정적으로 좀 실기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이미 놓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면초가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이러지도 생각합니다. 저러지도 못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금리를 또 인상하자니 경기가 무너질 것 같고 네. 또 금리를 인하하자니 물가가 부담이 되고 가계부채 문제 같은 그렇죠. 것도.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상존하니까 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3번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미국은 이제 큰 거는 이제 19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의 그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엔 어떻게 미국은 극복을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가부터 잡자 하고 움직였습니다. 물가부터 잡자. 왜냐하면 통화 정책의 방식은 네. 일단 물가부터 잡자. 해서 금리를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2%에 가깝게 안착시킵니다. 물론 네. 그때의 목표 물가는 2%가 아니라 4% 정도 됐을 겁니다. 아, 그 당시. 예, 목표 물가는 그 시기나 국가마다 다른 겁니다. 그 금리는 그 당시 얼마나 올렸는데 금리는 한때 올렸어요? 20% 가까이까지 아, 올렸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물가 상승률도 18%까지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높게 물가가 올랐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볼코 시대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군요. 예, 금리를 인상했고 네. 그다음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네. 경기가 악화되겠죠. 네. 그다음에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는 어떻게요? 또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거죠.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경기를 이제 슬며시 부양시키는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는 그게 통화 정책의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이 의사결정 내렸던 것도 네. 22년, 23년 동안 0.5에서 5.5%로 금리를 강하게 인상했다가 네. 그리고 24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네. 바로 그런 스탠스입니다. 네. 일단 물가부터 잡고 그다음 잡혔으면 경기 부양시키자.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 미국 거죠? 물가는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3%가 넘지만 3.0%지만 네.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여전히 높은 물가인 건 맞아요. 그래서 2% 초반. 네. 그러니까 원하기로는 2.0인데 2.12%, 좀 높게는 2.4%. 네. 요 정도가 와야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라는 확신, 컨빅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70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의 우리 경제에도 유효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정말 경기는 경기대로 진작을 시켜야 되고 네. 그러면서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강한 핀셋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핀셋 정책이 아니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 금리를 피해 나갈 자는 다 같이 없죠. 영향을 다 같이 받으니까요. 저는 득실은 다르지만. 맞습니다. 네. 저는 비와 같다고 설명을 해요. 물이 필요한 화분도 있고 물이 필요하지 않은 화분도 있는데 어디든 줘야만 하는 거. 비를 줄 때는. 물조리개처럼. 네. 물조리기처럼. 네. 그러니까 물조리개가 핀셋 정책인 네. 거죠. 비는 통화 정책이고요. 예. 그래서 핀셋 정책의 핵심은 특히 이런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국면 이 속에서 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네. 저소득층 네. 또 경기가 또 안 좋아지면서 이 부채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자영업자 네, 네. 이런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정확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핀셋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24년 세계 경제가 뉴 레짐의 시대에 놓일 네.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셨잖아요. 네. 뉴 레짐이면 어떤 새로운 체제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이제 비유를 해본 건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예, 이게 새로운 체제로 이제 굳어져 버릴 것 굳어져 같아요. 버린다. 네. 물론 금리 인하 있겠죠. 그 물가도 안정화되겠죠. 하지만 옛날처럼의 금리는 그렇죠. 아니다 이거죠. 여전히 높은 금리고 네. 여전히 높은 물가일 것이다. 네. 성장세도 여전히 저성장일 것이다. 이게 마치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새로운 체제로 아예 굳어져 버릴 수 있다. 이것을 좀 우려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또 시장 예상만큼 지금 네. 약간 내비친 것만큼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않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 과도하게 반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도하게 반응한 거는 23년 연내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네. 그 과도한 반응은 뭐였냐면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생각을 연초부터 가졌어요. 근데 안 끝났네? 물가 아직도 더 올라가네? 금리 인상 또 3월쯤 되면 끝났다 했는데 또 3월 후반 4월 보니까 금리 인상 또 남았네. 아니네. 네. 이게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반복됐던 장이거든요. 네. 근데 23년 끝자락 24년에도 계속 그런 모습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금리 인하 곧 있을 거야라고 기대했다가 아니네. 금리 인하 당장 있지 않네. 이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장. 네. 주식시장에도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또 실망감에 주가가 조정받는 네. 그런 국면이 계속 교차되면서 물론 우상향은 하겠지만 네. 교차되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말씀하신 뉴 리즘의 시대에 2024년을 맞는 게 되는데 자,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개인들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면 좋을지 끝으로 네,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고물가가 누를 거고요. 그죠? 근데 재밌는 현상은 자산 시장은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거죠. 예. 우리 지금의 주식 시장을 보시듯이 경기는 엉망이잖아요. 악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나름 좋죠. 그런 현상이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은행에 쌓였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만큼 주가가 강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네. 경기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산 시장은 2022년이나 23년보다는 낫다 이렇게 가정하시고 여러분이 이 시장과 실물 경제 현상,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 시장에서의 현상이 달리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게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가 이걸 좀 지켜보시면서 뭐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신다면 어려운 구간 맞지만 좀 조금이라도 이익을 있는 쪽으로 쫓아가기 마련이니까 그걸 잘 보라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그럼 자산 배분은 비율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22년 전망할 때는 네. 주식 갖고 계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23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가지세요 했는데 네. 24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좀 조정이 있은 후에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지거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맞물리는 구간에 네. 또 상승 반전의 흐름, 물론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강보합에 가까운 흐름도 또 야기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여러분 적절히 의사결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